일부. 아들이 울던 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메울 만큼 조용했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그 한마디, 그 목소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상이 내 아들 편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평생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진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9세의 아빠, 20세의 아들 그리고 그날. 나는 49,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 아들은 20살. 청춘을 막 시작해야 할 나이에 인생의 첫 계단에서부터 기운 빠지는 일을 겪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린 날. 아들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마치 어둠 속에 던져진 아이처럼 갈 곳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랫동안 나를 향해 마음을 닫아두던 그 애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빠라고 부르며 전화를 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마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의 포기라는 두 글자. 아빠 난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아들의 그 말은 총성이 없었을 뿐 심장을 관통하는 총알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한테 다 말해봐.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20살 나이에 어른도 버거워할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홀로 견디고 있었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이 지금 포기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아닌 한 인간의 무능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기엔 너무 부족했고 아들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기엔 너무 늙었으며 아들의 고통을 빼앗아오기에 나는 너무 늦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 앞에서 전화를 끊고 20분 후 나는 한밤중에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문틈 아래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던 그 방. 그 안에서 20살 청춘이 홀로 울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나는 오래된 아빠의 버릇처럼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얼굴은 눈물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눈에서 그 어떤 청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여야 할 희망, 보여야 할 반짝임, 20살의 새벽 같은 젊음 대신 거기엔 버려진 사람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그냥.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 세상이 등을 돌릴 수 있어.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고 모두가 너를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넌 끝까지 아빠 편이다. 아빠 인생의 이유가 바로 너다. 그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몇십 년 동안 묵혀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나 진짜 자신 없어. 그 말,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빠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오아들에게 들려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평생 말하지 못했던 고백을 꺼냈습니다. 아들, 넌 몰랐을 거다. 아빠도 젊었을 때 세상한테 버림받은 적 있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30살 때 직장에서 잘리고 친구들한테 외면받고 가족들에게조차 기대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아빠도 너처럼 생각했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실패한 인간이지? 매일 같은 질문만 했어. 나는 숨을 고르고 아들이 눈을 피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아들. 아빠가 그때 배운 게 딱 하나 있다.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걸 막을 순 없어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아들, 너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린 그날, 아빠는 너에게 손을 내민다. 그러니, 살자.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더 너답게. 나는 말을 끝내고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육아빠의 마지막 다짐. 그날 밤 나는 아들을 안고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을 넘기면 너는 훨씬 더 강해질 거야. 세상이 너를 버린 것 같아도 아빠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끝내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오늘은 아빠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세상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나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20살 아들과 49살 아빠. 세상은 우리 둘을 몰랐고 오해했고 때로는 버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빠일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2부. 아들을 버린 세상의 이유, 그리고 아빠의 붕괴. 아들이 왜 그날 밤 세상에게 그렇게 잔인한 외면을 당했는지 나는 아직 모른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결국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4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빠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의 방을 나서며 아들이 겨우 잠들고 난 새벽, 나는 천천히 원룸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방 안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아래층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머릿속에서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난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가슴 속에 돌덩어리를 집어넣은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일이 뭔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세상이 왜 아들을 외면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출근한 회사에서 들려온 첫 번째 소문. 그날 아침 나는 거의 밤을 새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형님, 그거 들으셨어요? 직장 후배 한 명이 커피를 들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난리 났던 그 청년 있잖아요. 뭔가 큰 잘못한 사람처럼 욕먹던. 나는 무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다음에 던진 말이 내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형님 아들 또래라던데. 그게 알고 보니 오해였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후배는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 했지만 나는 급하게 잡았습니다. 방금 그 얘기 자세히 말해봐. 후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청년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공격당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글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게 내 아들 이야기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아들의 이름. 핸드폰 검색창에 아들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손이 제대로 떨렸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수십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땡땡땡씨 사건 완전한 오해였다. 누가 그 청년에게 돌을 던졌는가? 댓글에는 수백 명이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불쌍하다. 사실이 아닌 일로 얼마나 매도당했을까? 저런 애가 평생 상처받았겠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몰랐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내 아들을 때리고 있었던 그때 나는 내 아들의 옆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해에 휘말려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를 더 키우지 않으려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그걸 아빠라고 불리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아들이 버려진 하루. 나는 인터넷을 뒤지며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오해 하나로 지인들에게 이상한 말로 공격당했고 그 말이 왜곡되어 인터넷으로 번졌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아들을 비난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다. 그러나 전체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었다. 단지 그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혼자 견뎠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조차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울고 혼자 버티고 혼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6회사 계단에서 주저앉은 아빠. 나는 회사 계단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의미를 나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기분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가 둘째 손가락까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7 아들에게 전화를 걸다. 그날 점심 나는 모든 걸 제쳐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금 어디야?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집이야, 왜?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다 알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텐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 말에서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아빠가 다 봤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 너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무서웠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8 아빠의 붕괴. 나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의 아빠였고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아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9 아들에게 약속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내 뒤에 있다. 세상이 너를 오해해도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자. 아빠가 내 옆에 있을게.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그 한마디로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 하나가 그 아이의 삶을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빠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아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부. 진실과 마주한 아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죄책감일까요? 나는 그 셋을 단 하루 안에 모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아들을 무너뜨린 한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이 털어놓은 그 사람의 정체. 아들에게 전화한 다음 날 저녁 나는 아들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풍기만 돌아가는 조용한 방에서 아들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 너 그날 누가 처음에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가끔 데려오던 그 형 있잖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또래의 젊은 직원 한 명. 내가 회사에서 귀하게 여기던 아이. 아들에게도 몇 번 소개해줬고, 밥도 몇 번 같이 먹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한 감정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빠, 난 그 형 믿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난 그 형 믿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나는 그 형을 아들 또래라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성실하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빠의 말을 믿고 그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아들의 말 중 일부를 왜곡해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겁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퍼졌고, 그게 비난이 됐고, 그게 상처가 되어 아들은 결국 무너졌던 겁니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탓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을 봐준 거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들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상처였다는 것을. 49세 아빠의 분노.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이 울며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아빠 나 무서웠어. 그리고 동시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형. 내가 믿었던 아이. 내가 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쓰러뜨렸습니다. 49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날만큼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스스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아들을 쓰러뜨린 한 사람을 찾아가다. 다음 날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직면하겠다. 무너진 진실을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 형의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는 내가 오자 놀란 듯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이야기 좀 하자. 그의 표정은 그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드러나다. 그 형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마주한 순간 도저히 거짓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내가 퍼뜨린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 알고 있나? 그 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그냥 장난처럼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장난. 그 한 단어가 나를 미치도록 흔들었습니다. 장난?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엔 분노가 있었다. 네, 장난 때문에 20살짜리 애가 세상이 끝났다고 느끼며 울고 있었어. 그 형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나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너진 마음에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육 아빠의 침묵.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떠오른 것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나는 그 말을 그 형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네가 만든 상처는 사람들 말 몇 개 지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사람을 못 믿게 됐다. 그 형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 7 카페를 나오며 깨달은 한 가지. 나는 카페 문을 나서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형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느꼈을 그 외로움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딱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아무도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걸. 아들이 겪은 고통은 오로지 아들만의 것이었고 나는 그 옆에서조차 충분히 함께 아파주지 못했습니다. 8 아들에게 다시 찾아가다. 저녁이 되자 나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 그 사람 만나고 왔다. 아들은 놀라 눈을 크게 뜨다가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힘들었지?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힘든 건 없다. 근데 아빠가 너를 너무 늦게 지켰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고 약한 웃음이었지만 내겐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나는 그 말에 오히려 울컥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아빠가 너 지킬 거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부는 아들을 무너뜨린 진실과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은 단순한 오해나 비난이 아니라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게 상처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부모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다시 흔들리는 아들 그리고 아빠의 선택. 당신에게 오늘도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상처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아이가 또다시 세상 앞에 흔들린다면 부모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잡아줄 것인가? 기다려줄 것인가?
아니면 대신 싸워줄 것인가? 49년을 살아오며 나는 많은 결정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선택만큼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워 보였던 며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고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저에게 먼저 아빠 잘 잤어? 라고 연락도 했습니다. 나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나는 그 조심스러운 희망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듯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현실은 늘 다시 찾아옵니다. 이 아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점심때 연락이 없길래 저녁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냐? 응.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작고 답답하고 뭔가 덮어놓은 듯한 울림. 아들, 무슨 일 있니? 아빠 그냥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저녁 9시 나는 다시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새로운 충격. 아들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참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 뭐라 하는 게 올라왔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아들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빤 이런 거 보지 마. 근데 난 또 무서워졌어. 화면에는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일 사실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다. 당사자 얘기 들어보면 석연치 않음. 원래 이런 애들 조심해야 함. 익명. 근거 없는 말. 누가 썼는지도 모름. 하지만 그 짧은 글 몇 줄이 또다시 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나는 이빨을 꽉 깨물고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 저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누군가 툭 던진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빠, 사람들은 사실보다 말을 더 믿잖아. 그 말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쓰라렸습니다. 49세 아빠의 무너지는 자책.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속 안에서 타오르는 죄책감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들, 아빠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탓 아니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처는 외부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아빠인 내가 지치고 주저했던 순간에도 더 크게 번져갔다는 걸 나는 속으로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너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 아들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기 위한 선택. 며칠 뒤 아들은 학교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신발을 신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가야 할까? 나는 그 물음과 동시에 아들의 심장을 봤습니다. 두려움, 상처, 그리고 다시 흔들리는 마음. 49년 살아오며 나는 많은 걸 견뎌냈지만 아들이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같이 가줄까? 아들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혼자 가는 길에서 한 번이라도 불안해진다면 아빠가 옆에 있어 줄게. 아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6학교로 향하는 길. 우리는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수없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고 나는 그 옆에서 아들의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습니다. 그 길은 내가 느끼기에 내 생의 어떤 길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괜찮다. 아빠는 내 옆에 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아들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 괜찮냐?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빠, 무섭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아들아, 무서워도 괜찮다. 근데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아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아빠는 내 뒤에 항상 있을 거다. 그리고 아들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가슴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아들이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은 두려움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8. 아빠의 선택. 아들이 들어간 뒤 나는 한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다시 흔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내가 먼저 맡겠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을 괴롭힌 글이 퍼진 게시판, 아직 남아있는 루머의 흔적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대화든 법적 조치든 상황 확인이든 무엇이든 아들을 위해 나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49세의 아빠가 이제야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아이의 회복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 옆에서 시작된다. 4부는 아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려는 순간 아빠가 어떤 감정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는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도 작은 말 한 줄에 다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해주신 시청자인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시 흔들리는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부. 아빠가 남긴 마지막 진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상처가 깊게 남았던 아이가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용기일까요? 위로일까요? 아니면 평생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일까요? 49년을 살아온 나는 그 마지막 말을 찾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5분은 내가 아들에게 꺼내놓은 마지막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 둘의 인생을 바꾼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일 다시 무너질 것 같던 하루.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가방 하나 들지 않은 채 버스 창밖만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또 흔들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버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4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수업 잘 들었어.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버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한 문장이 내 남은 삶 전체를 지탱할 만큼 큰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한 번 우리 부자를 시험했습니다. 이 다시 들려온 그 말. 저녁 7시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잠깐 올 수 있어?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무너지진 않았어. 그 말이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한 학생이 아들을 향해 너 그 일 아직 해결 안 됐잖아 라고 앞에서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눈을 마주보고 상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도망치고 싶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아버지인 내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나는 아들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도망치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다. 아들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눈 속에서 처음 배웅하던 어린 아들의 얼굴, 혼자 울던 밤의 얼굴, 나를 향해 무서웠다고 말하던 얼굴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아빠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던 날이 있었다. 아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빠도?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근데 중요한 건 도망쳤냐가 아니라 다시 돌아왔냐, 다시 해보려고 했냐, 그거다.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아들은 조용히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다시 해볼래. 그 한마디가
내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사아들이 보내온 믿을 수 없는 메시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 혼자 가볼게.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 끝에 적힌 두 글자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그 짧은 말에서 나는 아들의 목소리, 숨결, 떨림, 또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혼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아빠는 여기서 지켜본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진짜 괜찮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아들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그 말 한 친구가 오늘 와서 사과했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냐? 아들은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어제는 그냥 주변에서 듣고 말한 거였대. 근데 오늘 나 직접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했다면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뭔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덜 무서워. 그 말은 1부, 2부, 3부, 4부를 모두 잇는 하나의 결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그 순간 다시 살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육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진심. 저녁에 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오늘만큼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은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때문에 많이 배웠다. 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버려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옆에서 손을 잡아준다. 아들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한 사람이 평생 너였으면 좋겠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아빠는 절대 돌아서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긴 시간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아들은 학교에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불안 위에 한 걸음씩이라는 의지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르바이트 해보려고. 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무섭지만은 않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있어서. 그 말은 아빠로서 살아온 49년 중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처를 딛고 서서히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팔아빠의 마지막 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때때로 잔인하고,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너는 강하다. 좌절을 버텼고, 상처를 견뎠고, 다시 일어섰다. 아빠가 평생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다. 잘 살아라. 억지로가 아니라 너의 속도로, 너의 방식대로. 그리고 기억해라. 아빠의 진심은 언제나 너의 뒤에 서 있다. 나는 그 말로 긴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5분은 49세 아빠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이 아들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았지만 흔들렸지만 끝내 자기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직 한 사람,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